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식되는 부분을 그냥 아예 띄워놓고 세금을 안 낼 수 있도록 나중에 내가 자녀들한테 이 재산을 물려줄 때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안녕하세요. 국민이주 미국 변호사 홍창환입니다. 오늘은 트러스트의 진짜 전문가,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상속 증여 관련해서 트러스트 변호사로 활동 중이신 다니엘 윤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상속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다니엘 윤 변호사입니다. 한 20여 년간 이런 쪽에 일을 했었고요. 최근 들어서 한국하고 미국에 연결되어서 상속 세금 문제, 그렇죠. 증여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많은 고객들을 상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진짜 저희가 문의가 너무 많으세요. 이민 수요의 주 원인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자제분들 주로 이제 교육 문제가 이제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사실 이제 상속 증여 관련된 이슈가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사실 상속 증여 세율이 많이 높잖아요. 미국의 트러스트라고 하는 개념 쉽지 않은 개념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이게 원래 외국의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익숙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전문가는 더더욱이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고 편안하게, 무엇보다도 좀 쉽게 실제 사례들 좀 들어서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트러스트 아주 간단하게 어떤 개념일까요? 트러스트의 기본 컨셉은 아주 단순화시켜 설명하자면 소유권과 경영권과 혜택을 누리는 그 3자를 적절하게 믹스 앤 매치해서 분리 관리한다라고 볼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어서 크게 트러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관계자는 크게 셋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그랜토어 또는 트러스토라고도 부르고 어느 경우에는 세틀러라고도 불러요. 그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인데 이 그랜토어라고 불리는 분들은 트러스트를 디자인해서 만드는 분들을 그렇게 일컫죠.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들이 나는 트러스트를 설정을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트러스트에는 어떠한 규정과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 디자인과 이 전체적으로 트러스트의 그 틀을 만드는 분, 만드는 사람이죠. 메이커가 그랜토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트러스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안으로 이제 자산이 이동할 거거든요. 이동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나 개인 소유에서 트러스트의 명의로 변경한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뭐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넘겨놓은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산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트러스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요. 그랜토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군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희망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트러스티를 내가 직접 계속 담당을 하다가 내가 세상을 떠나면 뭐 우리 아들이 하도록 한다라든가. 그러면 제가 만들고 제가 트러스티가 되어가지고 제가 여전히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이 사실은 더 많은 모델이에요. 더 많은 모델이고. 왜냐하면 자산 사이즈가 아주 크지 않아서 세금 문제가 그렇게 걱정이 아닌 분들도 트러스트가 필요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그랜토이면서 트러스티 역할을 함께 겸하면서 그게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가장 일반적이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제가 제 자산이고 어떻게 아무리 뭐 믿을 만한 사람을 재산을 완전히 소유권을 넘기는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가족끼리도 사실 소유권을 휙 넘기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디자인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미국에는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한국같이 좀 원만하지는 않아요. 프로베이트라고 불리는 일종의 상속 재판 절차 비슷한 것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이 프로베이트라는 프로세스는 법원을 통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함으로 끝나기는 하는데 그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하면 꽤 많은 골치 아픔이 있기 때문에 트러스트를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은 트러스트가 없다면 그 프로베이트라고 하는 그 절차는 사실상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을 하면 무조건
부딪히고 거쳐가야 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프로베이스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맞고요. 다만 이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어떤 형태로 소유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공동 소유냐, 개인 소유냐, 아니면 특정한 재산은 예를 들어서 뭐 베네피셔리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프로베이스 거치지 않고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내가 해놨다라든가 이런 식의 그 이전의 어레인지먼트에 따라서 프로베이스를 거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상당수 재산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가족들이 승계받는 과정에서 프로베이스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죠. 대부분의 트러스트는 그것을 피하기 위한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리빙 트러스트, 뭐 그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인터비보스 리버커블 트러스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형태의 트러스트들이 아마 전체 트러스트의 한 80%는 될 것 같고요. 세금 문제보다는 이 프로베이시라고 불리는 상속 재판 과정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다시 트러스트로 얘기를 들어가서 아까 제가 트러스트하고 관련되어 있는 펄스는 3개의 주체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그랜터 만드는 사람, 두 번째가 트러스티 경영하는 사람, 세 번째가 베네피셔리 거기에서 나오는 혜택을 인조이하거나 물려받을 사람 이렇게 3자가 구성이 되어야 트러스트가 제대로 셋업이 잘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트러스트에는 이제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트러스트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러스트의 종류도 매우 많고 내가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그 길이, 루트가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트러스트 종류는 사실은 뭐 수십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리자면 리버커블 트러스트 아니면 이리버커블 트러스트 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리버커블이라는 건 취소나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그 반대인 이리버커블 트러스트는 취소 불능 또는 변경 불능한 트러스트라고. 전문용어로 낙장 불입? 그렇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낙장 불입이라고 하죠. 낙장 불입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하는 분류법이 가장 일반적인 분류법 중에 하나이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리버커블 트러스트는 내가 나중에 뭐 5년, 10년 지난 다음에 상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변경 가능하다니까 그게 훨씬 낫지. 왜 이리버커블 트러스트로 해서 변경 불가능한 것을 왜 선택을 하느냐 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근데 이리버커블 트러스트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직접적으로 이 재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서 소유권으로부터 내가 배제된다면 내가 내야 할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놓고 보자면은 IRS나 세무당국 관점에서는 낙장 불입이 되는 irrevocable trust로 가야 그제서야 세금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게 그 비하인드에 이제 뒤에 깔려 있는.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자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rrevocable trust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요. 그렇군요. 뭐 일부 좀 저소득층 고객들인 경우에는 뭐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거나 이 재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디자인하여서 세금 또는 정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찬스를 올리고자 하는. 방금 뭐 메디케이드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메디케이드 적용 대상이 되려고 하면은 고소득이나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전혀 아닌, 사실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은 중간 아래층의 계층조차도 트러스트를 사용할 만큼 미국에서는 그 신탁 제도가 일반적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하자면 리버커블 트러스트를 이용해서 미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중산층 또는 약간 저소득층 고객도 마찬가지긴 한데 미국에서 골치 아프다고 생각되기 쉬운 프로베이시라는 절차를 피하도록 한다는 목적이라면 사실 거의 모든 분들에게 트러스트가 필요하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로 내가 이 재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정부 혜택을 받거나 저소득층 분들인 경우에는 아니면 자산이 많아서 세금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세금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거나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 재산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나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트러스트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되고 있군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신탁 제도라고 사실 조금씩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네. 한국의 신탁 제도하고 미국의 트러스트 크게 뭐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제가 뭐 한국 변호사는 아니어서 정확하게 한국의 신탁법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상속 문제 또 상속 세금, 증여 세금 문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의 전문가들, 변호사님들 또 뭐 회계사님들하고 일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상속을 전문으로 다루는 금융기관 분들하고도 일할 경우가 많이 있고 그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면 제 기억에는 2012년인가에 한국의 신탁법이 굉장히 많이 큰 맞아요. 개정이 있었다고 맞습니다. 들었고 큰 줄기는 미국의 트러스트법 또 일본의 신탁법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잘 도입을 해서 이 신탁법을 만드셨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의 신탁은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격화된 지가 10여 년. 물론 그 이전에도 그렇죠. 신탁법이 있었지만 미국이나 일본 특히 이제 미국 스타일의 신탁의 활용 네네. 의 역사는 사실 불과 10여 년 내. 그리고 이제 제가 들은 네. 이야기로는 한국의 신탁으로는 사실상 절세가 별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네. 제가 이제 미국 변호사로 알고 있는 이제 상식은 이상하다. 왜냐하면은 트러스트면은 절세가 그렇죠. 가장 먼저인데, 근데 이제 한국에서의 개념은 막상 계산을 해보면 사실 신탁이라는 어떤 통제권이 넘어가는 게 주 초점이고, 네. 막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세청이 그거를 용인을 안 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상당한 세금 혜택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는 얼마나 크고 어떤 형태로 세금 혜택이 존재할까요? 세금의 종류도 사실 다양한데 네네. 크게 아주 단순 분류를 하자면 우리가 통상 피부에 와닿는 세금은 소득세. 네네. 내가 그렇죠.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낸다. 그렇죠. 라는 이제 그런 측면의 카테고리가 하나 있다면 네네. 상속이나 증여세는 영어로는 transfer tax의 영역에 속해요.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소유권이 다른 이에게 심지어 그렇죠. 가족에게 넘어가는 네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사실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논란이 많아요. 내가 이미 다 낸 돈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 마음대로 넘기는데 왜 또 정부에서 세금을 물리냐 뭐 이런 그렇죠. 이런 논란도 어떤 많거든요. 의미에서는 두 번째 과세되는 게 많은 게 개인의 관점에서 돈이 생기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벌거나 받거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버는 거는 네. 이제 소득세라는 거에 그렇죠. 과세 대상인 거고 네네. 이제 받을 때는 이제 상속으로 받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저에게 증여해서 받거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받는 시점에 이제 주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이제 과세 당국은 과세를 그렇습니다. 이제 그 돈은 사실 생각해 보면 누군가 다시 벌었든지 그렇죠. 또 누군가로부터 받을 때 이미 그렇죠. 과세가 한번 일어난 돈인데 네. 또 과세가 이제 일어난다라는 관점에서는 또 두 번째 과세 아니냐라는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렇겠군요. 이 미국에서 이제 그걸 더블 텍세이션 이슈 두 번 세금을 내는 경우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네네. 무엇이 옳은지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뭐 법률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 네네. 일단은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들이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지금 얘기한 트랜스퍼 텍스, 이 상속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기법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걸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만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도구가 트러스트고요. 아, 흥미롭네요. 네, 이를테면 내가 이걸 디자인하기 때문에 나는 그랜토로서 이걸 만들지만 트러스티를 만약에 뭐 우리 아들을 임명을 하여서 이 사람이 관리를 하도록 한다면 이 사람은 경영권이 있지만 내가 디자인한 방식대로만 경영할 수가 있고요.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바지 사장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해가 확 이제 와닿는데 그러면 실제로 뭐 어떤 예를 뭐 하나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재산이 한국 돈으로 한 뭐 500억쯤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것저것 공제를 받더라도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뭐 한 절반 가까이 세금 나온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그 정도 사이즈라면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어레인지먼트를 한다 해도 미국 세법상으로도 세금의 대상이 될 만한 사이즈거든요. 그렇죠. 500억 원이라면 뭐 그냥 얼추 계산을 해도 한 4천만 달러 정도는 되는데 네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인당 공제 네. 1,400만 불, 뭐 부부걸 합친다 해도 2,800만 네네. 달러인데 그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방 세법상으로는 40%의 세금이 나와요. 세율 자체는 사실 미국도 낮은 편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물론 한국보다는 세율이 네. 뭐 적잖이 낮은 편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럼 그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세금을 피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다시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사실 700만 불 수준으로 줄어들고 예. 부부라고 해도 다시 1,400만 불 그렇습니다. 수준이 이제 최대한이다 보니까 네네. 그걸 넘어가는 거는 이제 40% 가까운 세율의 그렇죠. 적용 대상인데 여전히 이제 트러스트를 설립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구간을 넘어가는 부분도 이제 피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 그러니까 아주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나올 것이니 네네. 그 넘치는 부분을 이를테면 아까 얘기한 irrevocable trust로 넘겨서 네네. 아들이 관리하게 만드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을 떠난 시점에는 이거는 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산은 이미 나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아하. 물론 아주 단순화시켜서 드린 설명이어서 네.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관례가 있고 큰 원칙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만든다인데 네. 합법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많은 고객분들께서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싫어하시는 건 내 건데 내 거 아닌 것처럼 만드니까 내 맞습니다. 마음대로 맞습니다. 못하잖아. 뭐 이게 크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제 저 같은 상속 증여세 트러스트 전문 변호사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렇게 넘겨놓고도 이분이 간접적으로 또는 심지어 직접적으로 이 재산에 대해서 인조이먼트, 재산을 영위할 수 있는 구멍을 좀 뚫어놔요. 그런 방법들도 많이 테크닉이 개발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직접 내 것처럼 활용은 못하겠지만 네네. 간접적으로 이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거 사실 좀 미국 IRS 당국에서 보면은 좀 위험한 말씀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서 조금 그런 테크닉들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100%의 권한을 뭐 누리는 것은 아니나 네. 간접적으로 내 자녀를 통해서 네네. 아니면 내가 신탁해서 위임한 누군가를 통해서 네네. 간접적인 베네핏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네네. 형태로 디자인을 하죠. 그게 이제 한 가지 미국 세법상의 텍스 스트래터지, 절세 전략의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네. 두 번째 절세 전략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게 영어로 estate shrinking strategy라고도 불러요. 네네. estate shrinking strategy는 트러스트보다는 조금 특별한 종류의 뭐 예를 들어서 뭐 LLC를 특별하게 디자인한다든가 네네. limited partnership이라고 불리는 법인을 특별한 스타일로 디자인을 한다든가 해서 네네. 내 자산의 사이즈를 축소하도록 디자인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네. 이를테면 내 재산이 뭐 아까 얘기한 대로 4천만 달러인데 네네. 이걸 그냥 공제를 받는다 해도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숫자를 제가 아무거나 만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2천만 불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2천만 불을 그냥 세금을 내면 뭐 그냥 대략 절반 세금 나온다 치면은 1천만 불의 세금이 나오는데 네네. 이것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는 네네. 2천만 불이 아니고 1천만 불입니다. 아. 로 말할 수 있어요. 특수한 종류의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이 자산을 소유하도록 만들고 네네. 이를테면 뭐 부동산 같은 것 네네. 그렇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특별한 방식의 valuation appraisal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자산 가치 평가라고 할까요? 대충 먼저 어느 정도 감이 네. 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네. 뭐 500억짜리 실제로 네. 500억이고 당장 내가 팔면 그렇게 500억을 받는데 네. 평가를 받을 때는 네. 사실 객관적인 제3자 전문 평가 기관이 받더라도 500억보다는 좀 낮게 잡히는 게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합법적인 절차들을 통해서 네. 이제 평가가 조금 낮게 잡혀 있는 형태로 해서
그거를 다시 이제 트러스트에 이제 소유권을 넘기면서 그럼 재산의 가치 자체를 이제 낮게 그렇죠. 평가되도록. 이 또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디자인이 그거 가능한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아주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는데 그게 다 돼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적절하게 잘 케이스에 따라서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아까 제가 이걸 에스테이트 슈링킹 스트래티지, 슈링킹이라는 게 축소시킨다라는 뜻이잖아요. 압축해서 그것을 통해서 영어로는 valuation discount, 그 할인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법을 잘 활용을 한다면 사실은 이 또한 상속 증여세를 많이 줄일 수 있는 테크닉이라고 말씀드릴 수 그러면 이제 있죠. 과세가 되는 대상 금액 자체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이만큼은 애초에 이제 그걸 하지 않았으면 이제 과세가 될 그렇습니다. 자산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세금의 사이즈도 줄어들고 심지어는 뭐 이그젬션 금액 안으로도 이제 들어가 버릴 수 있으면 아예 발생하지도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은 결과값에 있어서 사실 상당한 차이가 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스트래터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에스테이트 프리징 스트래터지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뭘 올려버리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뭐 60대 초반인데 자산이 적잖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분이 걱정인 건 상속세 증여세이긴 한데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 이 재산의 가치가 훨씬 더 커질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뭐 부동산이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4천만 달러의 재산인 60대 초반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이 계시다 할 경우에 이분의 상속 문제가 발생하는 건 사실 그냥 평균 수명만 생각을 해도 20여 년 후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4천만 불이 뭐 두 배는 훨씬 이상, 더 넘어갈 수 있는 기간이네요. 뭐 72의 법칙 컴파운드는 이 복리로 자산의 가치가 증식되었을 때 72를 복리 이자로 나눴을 경우에 자산이 2배가 되는 기간을 계산하는 법칙이거든요. 아마 인베스트먼트 투자 쪽의 전문가들은 잘 이해하실 만한 컨셉이에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연 평균 수익률이 6%만 돼도 12년 지나면은 내 자산 가치가 물론 복리로 증식되었을 때 자산 가치가 2배 되거든요. 2배로. 그러면은 12년만 지나도 이제 2배가 되는 규모인데 그러면은 뭐 20년 가까이 되면은 뭐 사실 거의 3배 이상 될 기간이네요. 그런데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상 활용하는 S&P 500라는 주가 지수는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 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미국의 수익,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의 예상 수익률이 어느 정도 한국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산이 증식되는 경우를 거의 100%의 확률로 이 당신이 얼마쯤 지나면 뭐 2배가 될 겁니다. 3배가 될 겁니다라고 예측한단 말이죠. 프로젝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아까 이제 그 사례로 다시 돌아가서 4천만 불의 재산이 있는데 20여 년 후에는 이게 뭐 1억 달러가 될 것 같더라라는 예측이 그게 그렇게 막 과한 가정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증식되는 건 좋으나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흐른다 해도 상속세 공제 금액이 그렇게까지 많은 퍼센티지로 오르진 않거든요. 야금야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의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게 커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오케이 나 지금 뭐 이걸 가지고 내가 생활하거나 하는 거에 내 재산이 2배가 된다고 해서 하나도 달라질 건 없어. 왜냐하면 어느 정도 사이즈 이상인 분들이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식되는 부분을 그냥 아예 띄워놓고 세금을 안 낼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어레인지 할 수 있다면 나중에 내가 자녀들한테 이 재산을 물려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면 훨씬 더 많은 재산을 합법적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에스테이트 프리징 스트래터지라고 불리는 전략이에요. 4천만 불 중에 나는 2천만 불만 있어도 내 생활이 큰 차이는 없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남는 2천만 불에 대해 2천만 불을 그냥 지금 동결시키는 거예요. 그런 테크닉을 쓰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도구가 트러스트인데 2천만 불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이것도 뭐 일종의 이리버커블 트러스트를 활용을 하는데 2천만 불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동결을 시켰을 때 얘가 세월이 흘러서 만약에 뭐 아까 우리가 계산한 것 같이 뭐 3배, 4배가 되면 6천만 불, 8천만 불이 될 거 아니겠어요? 어찌됐거나 땅, 부동산은 오르고 주식도 오르니까. 그런데 이것이 2천만 불로 옛날에 내가 20여 년 전에 동결시킨 그만큼의 세금만 낼 수 있게 하거나 이미 그만큼의 세금을 내가 이걸 동결시키는 시점에 떨어버리고 나머지 이 안에서 증식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상속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 가질 만한 구조겠네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와 관련되어 있는 특별한 종류의 법인 내 테크닉을 제외한 나머지의 기법들은 전부 다 트러스트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는 부자들은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계속해서 절세를 합법적으로 그동안 해왔었던 건데 그러면 과연 한국에 있는 우리 청취자님들이나 한국에 있는 부자들도 심지어 부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에 있는 분들도 이 미국의 트러스트라는 이 절세법 그다음에 이러한 신탁 제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미국의 신탁은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을 대상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국민주의 도움을 받아 뭐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미국에서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아들, 딸에게 재산을 물려준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만약에 뭐 여기가 강남인데 강남에 계신 뭐 자산가이신 부모님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에 자산을 옮겨가시는 과정이 첫 번째겠죠. 그리고 물론 그거는 한국 내에서의 세금 문제, 한국 내에서의 법률적인 자문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국에는 미국 같은 그런 테크닉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의 경우는 일단 한 번은 내시고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사는 한 번으로 족하다. 이게 이제 팔 때 내고 증여할 때 내고 상속할 때 내고 이건 뭐 3번 4번 주사 맞는 거 나 싫으니까 한 번 주사 맞고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살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많으시죠. 거기서 물려주는 것이 나는 좋겠다 해서 한국에서의 법률 또 세금 자문을 적절하게 잘 받으셔서 그쪽으로 자산을 옮긴 이후에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이 절세 전략들을 필요에 따라서 툴박스에 툴이 10개 있는데 뭐 1번, 7번, 9번을 골라서 이분한테 적용을 했더니 세금을 줄이더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부동산보다 더 쉽고 간편한 건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주식이라든지 뭐 아마존 주식을 이제 상당량을 뭐 매입을 해서 주식도 이제 자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자산의 그 비히클이니까요.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이 한국에 있는 상당량의 금융 자산이라든가 부동산 자산 같은 것들을 이제 미국으로 옮겨서 뭐 미국의 부동산을 취득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는 이제 뭐 금융자산이나 그다음에 주식 같은 걸 취득을 하시고 그걸로 이제 트러스트를 셋업을 해서 그다음에 뭐 자녀들에게 뭐 특별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아니면은 많은 이제 세금을 줄여서 이전시키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영주권은 거의 필수적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 과정일까요? 아까 처음에 이제 홍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민의 가장 큰 목적이 교육, 두 번째가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영주권이 정말 중요하고요. 뭐 그런 점에서 국민주가 굉장히 많은 분들 도움 드리고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나는 세금을 줄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국민주를 통해서 뭐 이민 문제를 해결하시고 미국에 넘어온 자산에 대해서 미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법들을 활용하신다면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흘러가는 이 토탈 뭐 리갈 자문, 법률 자문, 세금 자문 프로세스가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죠. 요새 사실 저희에게도 이제 질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증여 상속법이 너무 이제 사실 세율이 높다 보니까 사실 자산을 좀 많이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이게 뭐 30%만 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거의 절반 가까이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에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큰 자산가분들은 말씀이야 다들 뭐 돈 많이 벌었으니까 뭐 당연히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이시지만 사실 당사자가 돼가지고 막 젊음을 바쳐가지고 뭐 사업을 하고 모든 리스크를 안고 어렵게 부도 위기를 피해가면서 막 어렵게 이제 그러니까 일군 그 예를 들어서 자산들인데 뭐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뭐 전달을 해주려고 하는데 뭐 절반 가까이 뭐 다 정부에서 이제 가져가는 모양새가 되니까 사실 본인들은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20대 때 본격적으로
뭐 비즈니스를 하시던 일을 시작하셔서 대략 한 40년 정도 네네. 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은퇴를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40년 세월 중에 한 20년에서 25년은 정부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비유는 자,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갖고 7시에 출근하셔서 뭐 비즈니스 다 케어하시고 밤늦게까지 뭐 또 비즈니스 파트너들 하고 뭐 저기 네트워킹도 하시고 접대도 하시고 그 세월들 중에 아침에 7시에 출근을 하셔갖고 밤 10시까지 일하시면 오후 한 2시, 3시까지는 정부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 근데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비율로 놓고 네. 보면 사실 네. 뭐 절반 가까이는 사실... 소득세까지를 생각하면 사실 더죠. 아, 그러네요. 소득세까지를 생각하면 40년 세월 중에 한 30년 이상을 절반을 훌쩍 정부를 넘네요. 위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정부 관계자들께서 들으시면은 굉장히 분노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소득세 구간도 꽤 높은 구간에서는 이미 40%에 육박하는 네. 금액으로 이미 과세가 되어서 나머지 금액으로 이제 받았는데 그 금액이 쌓여서 다시 그거를 이제 다음 세대로 이전을 해주는 과정에서 다시 또 그렇습니다. 절반 가까이 네. 또 날아가는 모양새가 되니까 본인 네.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절반 해서 진짜 거의 뭐 좀 3분의 1도 네. 채 안 되는 네. 금액이라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의 이제 절세 전략을 고려하는 우리 한국 고객분들에게 꼭 명심해야 할 뭐 한 가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를 조언하셔야 한다면 제대로 된 전문가 팀과 함께 일하시기를 권해요. 그리고 그 전문가들의 조언을 열린 마음으로 신뢰하시고 그분들의 이 리드, 이끄심을 잘 따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한국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으시고 국민이주 같이 이민법에 정말 최고의 기업도 있고 해서 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알지만 물론 한국 내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과정은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는 한국말을 하는 변호사 또는 전문가로서 지금 오늘 제가 다룬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진짜 지극히 드무세요. 없죠. 네, 정말 믿을 만한 팀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미국 트러스트의 최고 전문가 다니엘 윤 변호사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